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좀 참고 만나는 날까지 아, 각자 건강 잘 지키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주차 영상 교육입니다. 진도를 이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진도에 이어서 이번 주는 그 오크통과 코르크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음,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그 오크통, 그럼 오크통에 대한 모습이고, 오른쪽 그 그림의 밑에는 오크통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까부라고 합니다. 까부, 와인 지하 저장고죠. 까부.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코르크의 그림이고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크통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로마 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와인을 저장 운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기였다고 보여지고요. 돌이나 흙으로 만든 용기는 무겁고 깨지기 쉽고, 또 금속으로 만든 용기는 값이 비싸고 와인이 쉽게 변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는 대신에 그 가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사용했고, 또 많은 양을 저장하게 했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한계가 있어서 그 오크통이 결국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고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와인을 오크통에서 발효시키고 저장, 말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에게는 와인의 맛은 오크통 냄새를 빼면 와인으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 와인은 오크통에 들어가서 새로운 맛으로 어, 변화, 탄생되어서 병으로 들어가서 와인이 완성되어진다. 결국은 그 오크통이라고 하는 것은 와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알아야겠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처음에 단맛이 없는 레드와인을 마셨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바로 물론 그 레드와인 같은 것을 오픈해서 페인팅을 스와일링을 해서 좀 부드러워진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딱 오픈해서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약간 좀 텁텁한 거에 플러스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병원 냄새 같은 이런 것들이 나는 것이 포도와 오크와 결합된 흑백의 맛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첫 맛을 느꼈을 때 약간 강한 맛들은 옥배 맛이고 그리고 이것이 스왈림을 거쳐서 몇 분 또 길게는 몇 시간을 거쳐서 맛이 변화돼서 정말 우리에게 독특한 오묘하고 깊고 밸런스 있고 균형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즐기면서 꼭 결합된 다양한 그런 것들, 풍미죠, 풍미.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우리가 전략이. 쪽에 그 오크통을 만드는 모습이죠. 어떤 숙련된 장인 정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크통은 전부 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른쪽으로는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작업은 손으로 정교하게 자르고 다듬고 또 볼에 끄질리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그 안에 열 처리를 통해서 특수한 비법을 가진 장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크통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일반 대대로 가문이죠. 기술을 연수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아, 오크통은 약간 이렇게 통통하지 않습니까? 타원용으로 그런 오크통을 만들려면 나무를 원래 크기보다 여유 있게 잘라서 건조시킨 다음에 양쪽 끝을 가운데보다 약간 가늘게 만들어서 대패로 가다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금속으로 된 링 사이의 나무를
세로로 끼워서 통 모양으로 둥글게 묶어서 가발을 만들고 여기에 돌 열처리죠. 이것을 조이면 나무가 휘게 됩니다. 부드러워지고요. 이때 열을 이용해서 구부리면 쉽게 휘면서 둥근 통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동시에 미리 만들어 놓은 뚜껑 혹은 바닥판을 기술적으로 끼워서 넣으면 오크통이 완성됩니다. 불을 쪼일 때는 와인용은 가볍게 그리고 위스키, 브랜드 증류주죠.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하게 그을립니다. 이렇게 나무에 불을 가하면 나무에 당분이 타면서 캐러멜로 변하고 이 캐러멜에 의해 술의 색깔과 향이 더 진해집니다. 즉 나무가 좀 더 강하게 타는 듯한 그런 갈색으로 변하면서 특수한 맛을 내는 단단함을 유지한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깊은 산속에서 각 새로 직류한 보리수를 쉐리를 담았던 오크통에 오래 넣어두었다가 오늘날 위스키를 만들게 되었고 부피를 줄이고자 중요한 와인을 오크통에 넣어서 오랜 기간 항해를 하면서 그 향과 색깔이 좋아지는 것을 깨달아 오늘날 브랜디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학기죠. 1학년 때 칵테일이나 식음료 시간을 통해서 술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와인으로 증류죠. 우리가 막걸리를 증류해서 소주를 만들듯이 증류해서 만든 것이 위스키. 이 위스키를 다시 오크통에 넣었다가 나온 것이 브랜디죠. 브랜디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 꼬냑이라 해서 꼬냑이 브랜디처럼 고유명사가 된 거죠. 지역 이름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유래인데요. 밀주라는 것은 이제 뭐 원래 어떤 사정이 있었죠. 예전에 쌀이나 보리가 귀할 때 정부 지책에서 한시적으로 못 만들게 하면 원래 만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실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수를 담궜다가 이것을 오크통에 넣었다 빼니까 좋더라.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의 어떤 술이 탄생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고요. 이들 술이 투박한 토속에서 세계적인 명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크통이라는 혁명적인 원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명한 술을 만들게 된 과정이 우연이건 아니건 간에 아무튼 오크통에 넣어도 나오니까 술이 맛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크통의 설명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와인을 비롯한 위스키, 브랜디 등 서양술은 오크통에서 품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오크통은 서양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콜크죠. 이전에 설명한 것은 오크통입니다. 그 다음은 콜크입니다. 콜크 마개는 17세기 말 돔 페리뇽이라는 수도사가 처음 사용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샴페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돔 페리뇽입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을 딴 그 와인이죠. 이렇게 볼록하면서 박쥐 그림이 이렇게 있는 유명한 와인이죠. 이 분이 콜크 마개를 활용해서 처음 스파클링, 샴페인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나무를 깎아서 기름 먹인 헝겊으로 싸서 병을 틀어 막았다 했죠. 그러나 이게 탄력성이 없죠. 그리고 제대로 밀봉하지 못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비해서 콜크는 물과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탄력성이 좋아서 힘들이지 않고 병 입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인은 물론 약품이나 식품 등의 등 여러 대체품이 개발되어 차츰 코르크를 밀어내고 있지만 와인에서는 콜크가 그 수요를 줄여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대체용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콜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급, 고가, 일반화에 있어서는 콜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용성보다는 분위기와 멋을 중요시하는 와인의 특성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5대 샤또라든가
유명한 두세 개의 고가 와인들은 소비라든가 다른 수단이 아니라 아직도 콜크를 고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콜크도 최근에 와서는 약간 그 플라스틱 전기업을 낀 단순한 것도 있는데요. 오리지널 콜크가 오리지널 스타일을 대변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콜크 나무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불피나무와 같이 껍질을 벗기면 그 다시 그 침 형성되는 참나무 계통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압력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왼쪽에 그 나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와인병을 세워서 오래 보관하면 콜크가 건조해지면서 바깥쪽 공기가 쉽게 들어와 와인의 질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와인병을 뉘어서 거꾸로 두면 콜크와 와인이 접촉해서 팽창한 그런 상태에 놓여서 공기가 들락거리를 틀어주지 않습니다. 흐르진 않지만은 약간의 공기와의 숨을 치는 그런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왼쪽에 콜크 그림이 있고요. 그 콜크 세 개 중에 오른쪽은 나무라기보다는 최근에 유행하는 약간 플라스틱 형태의 거고요. 밑에는 와인 스쿨을 이용해서 콜크를 오픈해낸 그런 모습입니다. 와인은 항상 높여서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와인은 병에 들어가면 그 당시의 맛을 개봉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한 데서 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고 묵직한 레드 와인은 세월이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 서서히 맛이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와인 자체가 묵직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지 결코 콜크가 숨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책의 이 저자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좀 덧붙인다면 이 의견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덧붙인다면 저는 이 와인과 콜크 사이에 어떤 그 공기의 흐름은 있지 않지만 우리 그 동양의 하강이가 숨을 쉬어서 간장 된장이 담궈지듯이 미세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와인의 맛을 좋게 한 결코 어, 콜크가 그 오크통보다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크통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콜크는 와인의 공기와의 순환을 통해서 질을 좋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와인을 보관할 때 그냥 세워두지 않고 병 입구죠. 부분이 밑으로 45도 정도로 기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콜크와 와인이 닿아서 누워서 콜크의 액체 기운의 작용이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각도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뉘어서 접촉을 시켜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일반적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와인의 양조입니다. 와인의 양조는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이야기죠.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이야기로서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다음에 스파클링 여러 가지 와인들의 방법을 알아보고 약간의 비교를 통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죠? 지루할 땐 그래도 끝까지 좀 생소한 과목이죠. 생소한 과목이지만 좀 신경을 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인 종류별 제조 과정인데요. 와인의 종류는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발포, 스파클링이죠. 스파클링. 그럼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고 더 자세한 구분은 뒤에서 배우긴 하니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조 과정을 공부할 때는 다른 그 와인보다 일단 레드 와인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레드 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쉽고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드 와인의 제조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머리죠. 서머리니까 기본적인 그 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자, 먼저 포도를 수확을 하죠. 그 다음에 파쇄. 파쇄는 뭐냐면 포도종을 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차 발효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발효. 발효는 큰 통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파쇄된 것을 갖고 모아놓는 과정이죠. 그러면 특정한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시작이 되죠. 마치 동양의 발효식품처럼. 그 다음에 이것을 압착을 합니다. 압착을 하면 어떤 그 포도 주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숙성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찌꺼기 생기면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뭐가 걸러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병 안에서도 숙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폴포와 병 사이에서 숙성 과정을 같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출하해요. 이런 과정이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레드 와인의 가장 중심적인 과정이 하면 화이트 와인은 더 쉬워집니다. 자, 화이트 와인 볼까요? 화이트 와인 똑같이 포도를 수확하죠. 그 다음에 파쇄 및 압착. 다른 점은 레드 와인은 파쇄해서 1차 발효를 모아두는데 화이트 와인은 파쇄해서 그대로 포도 주스로 짜는 포도 주스로 보내서 바로 발효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1차 발효가 원칙적인 거예요. 원칙적인 거. 뭐 다른 그런 얘기지만 원칙적으로는 1차 발효 없이 바로 러닝 시켜서 주스를 모아서 소를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발효와 찌꺼기가 제거되겠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숙성이 들어가고 여과 걸러서 병에 담아서 병 숙성 과정을 거쳐서 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레드와 화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1차 발효 없이 바로 압착해서 러닝해서 발효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셋째 로제 와인입니다. 로제 와인. 로제는 마찬가지로 포도를 수확해서 파쇄해서 발효 중 껍질을 제거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로제 와인은 우리가 색깔만 보더라도 레드와 화이트 중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섞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포도의 그 파쇄해서 발효시키는 그 과정 시간을 줄여서 그 과피에 있는 그 적색의 색깔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맑은 아름다운 핑크빛을 그래서 만들어내게끔 이 접착 시간을 줄여서 1차 발효를 짧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분내로. 그래서 이것을 압착을 해서 러닝시켜서 포도주스를 숙성합니다. 약간 가볍고 색깔이 흐리지만 아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걸쭉한 그런 상태를 찾는 그런 과정을 찌꺼기가 있으면 숙성 과정에서 제거를 하고 저장해서 입해서 병숙성을 거쳐서 상품 출하. 그다음으로 발포성 와인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를 조합합니다. 그 다음에 파쇄를 해서 1차 발효, 압착을 쭉 러닝시켜서 그러니까 마치 화이트 와인과 같은 거죠. 화이트 와인과 같이 1차 발효를 시켜서 병에 들어갑니다. 병에 들어가서 숙성되면서 병에 들어가서 이 병에서 효모와 당분이 첨가되고 그 다음 2차 발효를 거쳐서 저장돼서 분리하죠. 병을 돌려서 숙성과 상투출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발포성 와인은 샴페인과 일반 스파클링 와인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섞여 있는데요. 섞여 있는 데는 일반 발포성 와인은 바로 이렇게 압착해서 숙성해서 병에서 효모와 당분을 첨가해서 스파클링, 거품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걷고 더 대규모 방식으로 가스를 주입하는 샤르바 방식이 있지만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나타나는 샴페인은 이 과정이 아닙니다. 병에서 직접적으로 발효된 것을 돌려서 찌꺼기를 모아서 뽑아서 다시 보충제를 넣어서 맛을 변화시키는 그런 독특한 과정을 겪습니다. 리들링, 리미아즈, 데고주르망, 또 자주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뼈대를 잡고 운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기본적으로 와인 양조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를 으깨서 그 껍질에 있는 천연 효모. 우리가 그 포도 타서 먹을 때 보면 포도 껍데기 뭐 허연 게 있죠. 그게 효모입니다. 그것이 과육에 있는 설탕하고 부딪히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서 술이 됩니다. 이런 거 천연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어 이것을 걸러내요. 술통에 넣어 약 15도씨 정도, 어느 정도 온도가 이하가 되면 발효가 돼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하창고 가부에서 약 3년간 저장해서 효모는 수많은 효소로 이루어지는데 효모의 활동이지만 사실은 효모를 이루는 효소들의 활동으로 당분이 에틸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와인 양조의 준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레드 와인의 양조 과정을 딱 한번 살펴보면 포도 수확, 포도원, 공장, 주발효, 합착발효, 후발효, 앙금을 분리하고요. 숙성 과정을 거쳐서 블렌딩, 여부화, 병입, 코크마켓, 병에 저장해서 시판, 판매되는 것이죠. 자, 아로마와 부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로마는 원료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주로 1차적인 냄새로서 꽃과 냄새를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케는 오쿨통을 거쳐서 나와서 질적으로 반화된 복잡한 향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 숙성과정 형성되는 이 향기, 가죽 냄새가 어떻다, 암모니아다, 담배 냄새가 어떻다, 이런 것들 있죠. 약한 냄새들을 잘 구분해야 또 와인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 수확입니다. 음악이 멋있게 나왔네요. 포도 수확은 보통 늦여름에 하거나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포도 경작을 책임지는 사람이 시간과 기후를 판단해 줍니다. 수확된 포도는 와인 공주로 운반됩니다. 와이너리는 이제 포도원에 함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공장까지 설치된 것을 와이너리라고 하는 여기 전문가들이 있죠. 그래서 포도를 나무를 재배할 때 언제 수확하며 언제 따며 어디 관리하는 전문가 있다는 것을 명시죠. 자,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팥에서 와인이 이렇게 모여있게 되지 않습니까? 1차 발효 때. 그때 이걸 어떻게 섞어서 함께 이렇게 잘 섞여지게 하느냐.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전통적인 방법은 긴 막대로 접거나 뚜껑으로 누르거나 섞이게 하는 거죠. 또는 포도액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펌핑시키는 방법. 현대식 방법으로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탱크를 통해서 배웠을 때 탱크를 정통 자동으로 기계식으로 돌게 해서 평안의 부유물들 하루에 몇 번씩 상하로 섞이게 하는 방법이죠. 자, 4주째 첫 번째 1편 강의인데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편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